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책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1장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2장 특별한 설득 비법을 터득한다. 3장 그에게 자꾸 말을 걸고 싶다. 4장 성공이 보이는 대화법이 있다. 5장 세심한 배려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 지은이는 아사로 하치로인데 이 책 강추합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책입니다. 1장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19조 첫 번째,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라. 고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된 친구에게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라고 인사하면 덕분에 그럭저럭 이라는 한마디로 끝나 더 이상의 얘기는 진행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으면 상대도 15년 정도 됐지? 아마 실은 월급쟁이 생활 그만두고 독립했어 라는 대답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대화의 폭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상대가 자발적이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방법을 사용하자. 16번째, 먼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라. 경기가 한창 좋았던 시절 소규모 공장들이 인력 부족으로 크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옹제 공장 사장이 있다. 어느 누구 전직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 나쁜 기일이 닥치면 결혼으로 인해 퇴사했던 주부까지 파트타임으로 도와주기도 했다. 때로는 자기 아들에게 배달차를 몰도록 시키는 상황까지 있어서 순조롭게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품이 종업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한여름에 은행 업무를 보러 외출했던 여직원이 돌아오면 더운데 힘들었지? 더위가 가실 때까지 에어컨 바람을 혼자 독점해도 좋아? 라는 식의 농담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잔업을 부탁할 때는 아이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하며 배려하기도 했다. 사람에게는 설령 자신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난폭한 권력자라도 친절한 말 한마디에 그 횡포를 참고 견딜 수 있는 면이 있다. 하물며 매일 함께 생활하는 상사나 동료로부터 진심 어린 따뜻한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을 싫어할 턱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상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바꿔 말하면 상대 입장을 배려하고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라는 얘기다. 뭔가 도움을 부탁할 때 바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라고 하거나 출장을 지시할 때 한참 추울 때 더군다나 북쪽으로 가는 것은 힘들겠지만 하는 식으로 상대 입장이 되어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도록 노력하자.
그것만으로도 원활한 인간관계와 일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번째,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 장소에 신경 써라. 73쪽, 취업 알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선배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호텔 로비로 방문하면 인사 담당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한다. 게다가 파티라 먹을 것도 많으니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한다. 얘기한 장소로 가보니 푹신푹신한 소파에 품위 있는 중년의 사람들이나 말끔한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있다. 소파의 두꺼운 원단이 샹들리에의 화려한 조명 속에서 한층 중후하게 느껴졌다. 왠지 젊은 자신은 다소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다. 그때 선배가 인사 담당자와 함께 와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정작 후배는 익숙치 않은 호텔 로비의 분위기에 주눅들어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한 데다 말하려 했던 것에 반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이런 경우 위축된 후배도 한심하지만 그런 장소를 선택한 선배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초면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배는 적어도 코너이면서 칸막이가 된 작은 티룸 정도를 지정해야 했던 것이다. 사람은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다. 예를 들어 장소가 너무 넓으면 안정이 안 되고 너무 좁으면 압박감 때문에 힘들다. 소음이나 흐르는 음악, 이야기하는 목소리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난방이 너무 잘 돼 덥거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의 냉기 등 체감 온도 역시 심리적인 영향을 끼친다.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는 분위기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회의나 미팅을 할 방을 세팅하는 남과 만날 장소를 만들고 상담 장소를 선택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에는 의외로 무심한 사람이 많다. 아마도 앞에 예에 등장한 후배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장소를 선정할 때 환경 등 외적 요소가 크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 선택에 실로 신중해질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 선택에 실로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2장 특별한 설득 비법을 터득한다. 첫 번째, 먼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어라. 예를 들어 세일즈를 하는데 금액만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성사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 하자. 그날은 마지막 교섭을 할 생각으로 거래처를 방문했다. 당신은 어떻게든 교섭에서 이쪽의 제시액으로 절충시킬 작정이다. 그러나 의지가 너무 강한 탓에 저번에 의뢰하신 가격 인하권 말입니다만 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나가면 상대 역시 방어 태세로 돌변하게 된다. 결국 처음부터 교섭은 대립적인 구도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교섭을 통해 거래가 결정되는 상황일 때는 교섭 전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담당자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전날 밤 경기에서 이겼다면 어제 시합은 정말 재밌더군요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아무런 얘기거리가 없다면 곧 가을이네요. 운동이나 여행을 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라며 서로에게 거슬릴 것이 없는 화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모두 상대의 기분을 평온하게 만들어
분위기 조성을 미리 해둠으로써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상대의 불쾌감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교섭이 계속 난항을 거듭하며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담당자의 책상 위에 놓인 차 카탈로그를 발견한다면 차를 구입하실 생각이신가 보죠?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가 자동차 마니아임을 알게 되고 이후 친밀감을 느껴 쉽게 교섭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는 경우도 있다. 열린 마음의 상태를 만든 후 교섭이나 설득에 들어가면 상대는 좀 더 솔직하고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 비즈니스는 물론 자신이 바라는 답을 상대에게 듣고자 한다면 상대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준 후 본래의 주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좋다. 이것이 어려운 교섭이나 설득을 쉽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82쪽 두 번째, 상대가 예스라고 대답하도록 질문하라. 마음에 드는 동료 여성이 있어서 한번 데이트를 신청해 볼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상대 여성에게 예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어느 금요일 정시보다 빨리 일을 끝낸 그녀를 발견한 당신은 이렇게 말을 건다. 바빠? 아니, 나도 한가하거든. 괜찮으면 술 한잔 하러 가지 않을래?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그녀로 하여금 뭐야, 그럼 내가 심심풀이 땅콩이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해 거절당할 가능성이 크다. 앞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말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이제 끝난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진다. 맛있는 집을 소개받았거든. 괜찮으면 함께 먹어보지 않을래? 아마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선택됐다는 생각과 함께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 마음속에 심어질 것이다. 이처럼 상대에게 예스란 대답을 얻고 자신의 의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답에 이를 때까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상대가 자신의 요구에 예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긍정 화법, 고대 소크라스 시대부터 이용되어 온 논법이다. 다섯 번째,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하라. 당신은 이런 경험이 없는가? 연인과 어디서 식사할 것인지를 정할 때는 가능한 한 상대의 기호에 맞춰주고자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뭐가 먹고 싶어? 하고 물어도 상대는 뭐가 좋을까? 하는 말만 연발할 뿐 결정을 못 내린다. 식사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결국은 어느 식당이나 손님들로 꽉 차 막상 정해서 들어가려고 하니 한참 기다려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미묘하게 냉랭하게 바뀌기 마련이다. 사실 빨리 결정하라는 독촉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 상대 쪽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럴 때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보자. 산뜻하게 한 정씩 어때? 아니면 볼륨 있는 양식은? 요컨대 망설이는 상대에게는 어떻게 할래? 이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할래? 라는 선택 예시가 있는 질문을 던져주면
대답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다. 이 방법을 세일즈 등에 응용해보자. 가령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빨간색이 좋으세요? 아니면 흰색이 좋으세요? 라고 묻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구입하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끌고 가게 되어 계약 성사에 유리하게끔 이야기를 진행해 갈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인트는 역시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8번째, 상대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라. 회의용 자료를 복사해야 하는데 매수가 많은 데다가 부수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직접 할 시간도 없어 곤란한 경우 아르바이트나 신입사원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 미안하지만 2시부터 시작되는 회의 시간에 맞춰서 이거 20분만 복사해 줄 수 없을까? 그러나 그냥 이렇게 말한다면 부탁받은 입장에서도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라며 내심 불만스러울지 모른다. 물론 부탁하는 쪽 역시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상대의 기분이 영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간단한 한마디가 부탁받은 상대 쪽에서 기분 좋게 일을 해주도록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지만 자네에게 맡기면 왠지 마음이 놓이거든. 즉, 내가 아니면 당신을 믿고 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상대가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좋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럴 때 바로 상대의 중요성,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그 한마디에 어떤 사소한 일이나 귀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잠재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극하는 한마디가 바로 너밖에, 너를 믿고 라는 말이다. 요컨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거기에 보답하고자 한다는 얘기다. 네, 저도 배웠네요. 거절을 위한 경계선을 만들라. 시골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딸이 상경에 전문대학에 다녀야 하니 2년 동안만 하숙을 좀 할 수 없겠냐는 부탁을 받았다. 대출받아 산 지 얼마 안 된 방 3개짜리 아파트다. 부부 침실과 아이방, 나머지 방 하나는 손님용으로 비워두고자 해서 구입한 집이었다. 객지 생활을 할 젊은 딸을 원룸 같은 데서 혼자 살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야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방이 3개나 있으니 2년 정도는 방 하나 정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미리 하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여하튼 자신들의 인생 설계에 맞춰 구입한 새로운 주거 공간을 시작부터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 솔직히 말해서 곤혹스럽다. 어떻게든 거절하고 싶지만 친척들 사이에 못된 가족으로 낙인 찍히는 것도 곤란한 일이다. 결국은 아이에게 자기 방 갖는 꿈을 당분간 접으라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해본다. 만약 이렇게까지 쫓기는 기분이라면 부탁을 해온 상대에게 정직하게 곤란하네요. 어쩌면 좋죠? 어떻게든 도움이 돼주고 싶지만 힘들겠어요. 라며 계속해서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자. 단, 왜 거절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심했어. 부탁하네.
하며 계속 연락을 해올 때마다 곤란한데 하고 잠자코 있다가 다시 난처한데 하며 중얼거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상대는 부탁과 관련한 이유를 이것저것 들거나 방세는 물론 전기료도 지불하겠다고 할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이해는 하겠지만요. 안 되겠어요. 고맙지만 곤란해요. 라며 대응한다. 아마도 결국 상대는 포기하고 말 것이다. 곤란해, 난처한데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가 실제로는 당신 주위에 강력한 경계선을 구축해 들어주기 어려운 상대의 요구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11번째, 부드러운 거절 방법을 익혀두라.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울 때,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일 때 독백 거부법은 상당히 능숙한 거절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보너스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아내가 해외여행을 가자고 졸라댈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럴까? 그러지 뭐. 그렇지만 어떻게 할까? 나 여름 휴가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좋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 분명히 급하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려보자. 실제로 당신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고 있더라도 아내는 남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나름대로 생각을 해주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울 때,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일 때는 이런 방법을 계속 피한다면 어떤 둔감한 사람도 상대의 대답이 노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3번째, 논점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라. 교섭이 난항일 때 확실히 이리저리 표현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단 그것은 당신의 기본적인 생각이 상대에게 확실히 전해진 상태에서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제 생각은 뭐뭐뭐입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다. 반대로 뭐뭐가 제 생각입니다 라고 대화의 첫머리에서 의견에 해당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문장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의견 발표를 할 때 이용하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테크닉이다. 아울러 이 방법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처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전환하거나 변화를 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상당히 긴 강연, 연설, 비즈니스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식상하지 않으면서 남을 납득시키기 쉽도록 유도한다. 단 이러한 핵심 문장법은 편리하지만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것은 핵심 문장에 너무 많은 말을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의 간단하면서 영향력 있는 의사표명이 반대로 애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번째, 긍정적인 결과만을 생각하라. 지금 만나는 그녀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어요.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포즈를 하면 그녀가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될지 않을까 걱정해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프로포즈 한다면 10중 8구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 프로포즈를 하기 전부터 이런저런 마이너스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망설이고 있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결혼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팩이나 방력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프로포즈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듣고 싶다면 우선 나와 결혼하면 그녀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녀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런 결혼이 그녀에게도 나쁠 리 없어. 라는 식으로 스스로의 사고 체계를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는 두 사람의 결혼 모습 등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우선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7번째, 모두라는 의식을 이용하라. 모두라는 의식을 잘 이용해서 설득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시세에 편승하는 기질은 다른 설득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차를 갖고 싶다면 A, B, C라는 동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모두 다 바꿨어. 우리 차보다 새 것인데도 다시 새 차로 바꾼 녀석도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 옆집의 D씨도 새 차를 뽑았다지 아마? 이처럼 흔히 뭔가를 조르는 경우에서부터 비즈니스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상대에게서 예스란 말을 얻어내는 요령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라는 식으로 세상의 일반적인 예와 자신의 의견을 겹쳐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18번째, 때때로 사회적 권위를 이용하라. 회의 자리에서 실제로 가장 강력한 우방이 되어주는 것은 권위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위가 당신이 소속된 회사 조직의 순회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널리 인지된 권위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명한 대학 교수 이름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그의 논문을 보면 이것에 관한 연구 결과와 그 데이터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시사내에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비록 교수가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듣고 있는 쪽에서 왠지 대단한 연구 성과인 듯한 기분이 들게 된다.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평론가나 비평가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그의 최신작이 쓰여 있듯이 요즘의 풍조로 그가 쓰거나 말한 어느 한 문장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생각과 공통된 부분을 알려준다. 그러면 모두들 당신의 의견을 그 평론가 본인의 의견인 것처럼 생각해 무게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게 된다. 상대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스스로 납득할 만한 뭔가가 전해지면 의외로 솔직하게 따라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뭔가가 바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권위다. 19번째, 어조와 어투에 주의하라. 신뢰를 얻고 싶다. 남을 설득하는 데 신빙성을 갖고 싶다. 내 말을 따르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낮은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목소리의 톤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 밖에도 목소리의 강도는 중간 정도로 깊이를 갖게 해서 잘 울리도록 하고, 어조는 적당한 억양을 붙여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이를 두면서
조금 천천히 말하도록 의식하면 당신의 신뢰감을 연출할 수 있다. 자신의 평소 어조를 테이프에 녹음해서 그 소리가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흥분된 소리는 상대에게 불신감을 갖게 한다. 설득을 할 때는 천천히 조용히 목소리의 톤을 낮춰 상대로부터 신뢰감을 얻도록 하자. 너무나 좋은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배워서 삶에 적용하면 풍성한 인간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